한국에서 김치 300개를 포장하다가 손톱이 다 빠졌어요. 제가 우크라이나 가족에게 이 말을 했을 때 어머니는 당장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머니가 한국으로 이민 오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난민이 되어 루마니아 텐트에서 구호품으로 연명하던 28살 우크라이나 여성. 딱 1년만 버티자. 월 200만 원이면 가족이 살 수 있어. 그런 마음으로 왔던 한국. 하지만 첫 평가에서 받은 성적표는 충격이었습니다. 작업 속도 D, 정확도 C, 한국어 D. 올레나 사원, 미안하지만 다음 달 계약 종료 예정입니다. 비자 문제는 도와줄 수가 없네요. 팀장님의 말에 옥상에서 혼자 울었어요. 전쟁터의 아버지를 생각하며 김치 포장도 못하는 제가 한심했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도 처음엔 그랬어. 포기하지 마. 한국인 아주머니들이 건넨 파스. 20년 노하우를 아낌없이 가르쳐주고 삼겹살에 소주까지 사주시며 한국도 전쟁 겪었잖아. 근데 봐, 지금 이렇잖아.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어요. 난민 신분에서 정규직 사원이 되기까지. 한국이 왜 특별한지 이제 알려드릴게요. 저는 우크라이나 서부 리비우 출신의 올레나입니다. 올해로 28살이 되었고 지금은 경기도 화성에 있는 김치 공장에서 생산팀 직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2022년 2월 24일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새벽에 울린 공습 사이렌 소리에 잠이 깼고 창밖으로 보이는 검은 연기를 보며 전쟁이 시작됐다는 걸 알았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리비우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어요. 졸업 후엔 수도로 넘어가 외국 개대기업에 취직하는 게 꿈이었죠. 하지만 전쟁은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학교는 문을 닫았고 아버지는 징집 연령에 걸려 출국이 금지됐어요. 65세까지도 징집 대상이거든요. 어머니와 16살 여동생 그리고 저는 국경을 넘어 루마니아로 피난을 갔죠. 아버지를 두고 떠나던 날 우리 가족 모두 말없이 울었습니다. 루마니아의 난민 캠프는 글쎄요, 감사해야 할 곳이었지만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썩 환영하는 듯한 분위기는 아니더라고요. 하루하루 구호품으로 연명하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을 기다리는 게 전부였죠.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었어요. 외출도 금지되고 거주 지역 밖으로 벗어나면 안 됐거든요. 그러던 중 캠프 게시판에서 한국 기업 채용 공고를 봤어요. 우크라이나 난민 특별 채용, 숙소 제공, 한국 돈 기준 급여는 200만 원 이상, 달러 기준으로 1,500달러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 공고를 보고 다들 술렁였죠. 한국이 왜 우리를 도와주는지도 이해가 안 됐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루마니아인들을 채용할 예정이었는데 루마니아에선 난민들 문제가 골치 아프니 차라리 우크라이나나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가져갈 티오 중 일부를 주자고 한국 기업에게 제안을 했었대요. 한국 기업에서도 인도적 차원에서 그게 좋겠다고 생각하여 협상이 이루어져 우리에게도 기회가 온 거였죠.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난 기회였는데 다들 한국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고국을 두고 떠나왔는데 또 떠나야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나중에 한국인 언니들도 이야기하기를 한국에서도 일제 때문에 시베리아로 쫓기고 중앙아시아로 쫓겨났는데 거기서 또 쫓겨나야 하면 정말 기분이 처참할 것 같지 않겠냐며 공감해주기도 했어요. 아무튼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우크라이나에 남아있고 여동생은 학교를 다녀야 했어요. 나중에 전쟁이 끝나면 대학에 갈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 했죠. 그게 장녀인 저희 몫이었습니다. 면접은 화상으로 진행됐어요. 한국 회사 담당자가 물었죠. 힘든 일인데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전쟁보다 힘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공장에서 일하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폭탄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총소리가 들리는 것도 아닌데요. 게다가 한 달에 1,500달러면 우크라이나 사람들보다 4배는 높은 급여니까요. 계약 기간은 1년. 딱 1년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1년이면 가족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거고 어쩌면 전쟁도 끝날지 모른다고 기대했죠. 최악의 경우라도 1년치 월급이면 가족이 몇 년은 버틸 수 있을 거라 계산했어요. 2023년 3월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같은 처지의 우크라이나 여성 22명과 함께였죠. 공항에서 회사버스를 타고 경기도 화성으로 이동하는 내내 창밖 풍경이 신기했어요. 깨끗한 도로, 정돈된 건물들, 그리고 무엇보다 평화로웠어요. 너무나 평화로워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였죠. 기숙사에 짐을 풀면서 생각했습니다. 1년만, 딱 1년만 버티자. 그럼 모든 게 나아질 거야. 하지만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 1년이 어떻게 2년이 되고 이제는 영원히 머물고 싶은 곳이 되었는지 그때 저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돌이켜보면 신기해요.
전쟁 때문에 모든 걸 잃고 난민이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인생을 찾게 됐으니까요. 운명이란 게 정말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인연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기도 하고요. 처음 한국 생활을 떠올려 보면 제가 머물던 공장 기숙사는 공장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2인 1실이었는데 룸메이트는 하르키우에서 온 30대 언니였죠. 방은 작았지만 깔끔했고 무엇보다 난방이 잘 됐어요. 우크라이나에선 겨울에도 난방을 아껴야 했거든요. 따뜻한 물이 24시간 나온다는 것도 놀라웠죠. 첫 출근 날 아침 공장으로 걸어가면서 신기한 걸 봤어요. 새벽 5시인데도 거리가 안전하다는 거였죠. 가로등이 환하게 켜져 있고 편의점도 열려 있었어요. 우크라이나에선 해가 지면 밖에 나가기 무서웠는데 공장에 도착했을 때 한국인 팀장님이 우리를 맞아주셨어요. 50대 여성분이었는데 영어는 서툴렀지만 최대한 친절하게 설명해 주려 노력하시더라고요. 손짓 발짓으로 작업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생전 처음 보는 음식이고 솔직히 쉽지는 않았어요. 작업장은 김치를 포장하는 곳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빨간 채소에 당황했지만 옆에 한국인 직원이 김치, 코리안 푸드라고 말해주며 웃으면서 설명해줬어요. 그분이 포장하는 속도를 보고 깜짝 놀랐죠. 손이 너무 빨라서 잔상이 남을 정도였어요.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따뜻한 밥과 국, 여러 가지 반찬이 무료로 제공됐거든요. 루마니아 캠프에서 봤던 차가운 빵과 통조림이 떠올라 눈물이 날 뻔했어요. 가족들은 여전히 그 열악한 환경과 열악한 음식을 제공받지만 저는 한국에 왔다는 이유로 낯선 음식이지만 차원이 다른 수준의 음식을 대접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젓가락 사용이 필수인데 한국인 직원들이 젓가락 쓰는 방법을 가르쳐주며 웃었죠. 여간 어려운 게 아니라 익히는데 오래 걸렸는데 지금은 정말 한국 사람처럼 잘 쓰고 있어요. 퇴근 후 기숙사로 돌아오니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그날 밤 어머니와 영상통화를 했는데 엄마가 제 표정이 밝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혼란스러운 난민촌에서 떠나 평온한 곳으로 왔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주는 안도감, 한국이 주는 안도감이 저도 모르게 느껴졌던 거죠. 한국은 정말 평온했어요. 일은 어려웠지만 일단 평화로운 그 자체였거든요. 첫 주말 같은 기숙사의 동료들과 서울 구경을 가기로 했어요. 화성에서 서울까지 지하철로 1시간 반. 우크라이나였다면 도시간 이동의 검문소를 여러 개나 거쳐야 했을 텐데 여기선 그냥 교통카드를 찍고 타면 됐죠. 홍대역에서 내렸을 때 그 충격은 잊을 수 없어요. 토요일 오후의 홍대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거리 공연을 하는 청년들, 웃으며 지나가는 연인들, 카페에서 수다 떠는 친구들. 전쟁이 뭔지도 모르는 듯한 평화로운 일상들. 저는 거리 한복판에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2년 전만 해도 리비우의 거리도 이랬었는데 지금은 텅 비어 있겠죠. 순간 울컥했지만 이상하게도 슬픔보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세상엔 아직 이런 곳이 있구나, 평화가 뭔지 아직 기억하는 곳이 있구나 하고요. 편의점에 들어갔을 때도 놀랐어요. 24시간 열려있고 먹을 것이 가득했죠. 김밥을 하나 사서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 먹었는데 그 평범한 순간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폭격 걱정 없이 밖에서 뭔가를 먹을 수 있다는 게. 해가 질 무렵 한강에 갔습니다. 다리 위로 차들이 지나가고 강변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노을을 바라보며 맥주를 마시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평화롭고 여유롭고 아름다웠어요. 그때 같이 간 동료가 말했어요. 여기 사람들은 전쟁을 모르나 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한국도 전쟁을 겪었대. 70년 전에. 그런데 이렇게 됐어. 그렇게 서울 구경도 마치고 우리는 정말 본격적으로 생산 라인에 투입되었어요. 이젠 자잘한 교육 일정도 없이 하루에 8시간씩 생산 라인에 서야 했어요. 가장 먼저 놀란 건 속도였습니다. 한국인 직원들의 손놀림은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빨랐어요. 김치 포장 라인에서 1시간에 300개를 포장해야 하는데 저는 간신히 150개를 했죠. 옆에서 일하는 한국인 아주머니는 이야기하면서도 400개를 넘게 하시더라고요. 팀장님이 다가와서 천천히 괜찮아라고 하셨지만 눈빛에서 걱정이 읽혔어요. 일주일 후 평가가 있는데 그게 인사고과로 반영되고 나중에 기준을 못 맞추면 재계약이 어렵다는 설명을 들었거든요. 더 힘들었던 건 한국어였습니다. 회사에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에 한국어 수업을 제공했는데 이게 선택이 아니라 의무더라고요. 하루 8시간 일하고 나서 2시간씩 한국어 공부를 해야 했어요.
처음엔 한글 자모를 외우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동그라미와 선으로 이뤄진 이 문자가 너무 어려웠죠. 6개월 안에 토픽 2급, 1년 안에 3급을 따야 합니다. 그래야 계약 연장이 가능해요. 인사팀 직원의 설명에 다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일하면서 한국어 자격증까지 따야 한다니. 우크라이나에서 대학 다닐 때보다 더 빡빡한 일정이었죠. 작업장의 규칙도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5분 전에 출근 카드를 찍어야 하고 작업복은 매일 깨끗하게 세탁해야 하고 머리망을 쓸 때도 머리카락이 하나도 나오면 안 되고 체크리스트가 20개가 넘었어요. 어느 날 제가 포장 실수를 했을 때 한국인 선배가 다가왔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시 해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다시가 무려 5번이나 반복됐죠. 제품 하나하나에 대한 집착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한 포의 무게가 30g 이상 틀리면 다시 포장해야 했거든요. 사실 2주차가 되자 몸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손목이 아프고 허리가 쑤시고 다리는 퉁퉁 부었죠. 하지만 한국인 직원들은 똑같이 일하면서도 멀쩡해 보였어요. 점심시간에 한 언니가 제게 파스를 건네며 말씀하셨죠. 처음엔 다 그래요. 한 달만 버티면 괜찮아져요. 한 달을 버티면 괜찮아진다. 하지만 그 한 달이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첫 월급날이었습니다. 230만 원을 받았는데 거기서 기숙사비, 식대, 보험료 등을 제하니 실수령액은 180만 원이었어요. 물론 우크라이나 기준으론 큰 돈이었지만 한국 물가를 생각하면 그리고 가족에게 보낼 돈을 빼면 제게 남는 건 거의 없었죠. 룸메이트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안 왔을 텐데. 저도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루마니아 난민 캠프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던 때를 생각하면 그래도 여기가 나았죠. 적어도 일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3주차에 첫 평가가 있었습니다. 작업 속도, 정확도, 근태, 한국어 학습진도 모든 게 점수로 매겨졌어요. 제 성적표를 받아든 순간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작업 속도 D, 정확도 C, 한국어 D. 팀장님이 면담실로 불렀어요. 올레나 씨, 조금 더 노력해야 해요. 지금 완전히 꼴찌예요. 계속해서 평가 점수가 이러면. 말을 끝맺지 않으셨지만 무슨 의미인지 알았어요. 계약 종료. 우리는 수습 기간이 3개월이 있는데 그 안에 언제든 해고될 수 있대요. 계약서 쓸 때 설명을 들었는데 그 얘기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즉 난민 캠프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그날 밤 기숙사 옥상에 올라가 울었어요. 고작 3주 만에 포기하고 싶은 제 자신이 한심했죠. 아버지는 전쟁터에서 버티고 있는데 저는 김치를 포장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전화기를 꺼내 어머니께 전화하려다가 멈췄어요. 뭐라고 말하죠?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고? 한국이 기대했던 것과 달라서 돌아가고 싶다고? 아니, 그럴 순 없었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도 버텨야 했죠. 하지만 평가 결과를 받은 다음 날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점심시간에 같은 라인에서 일하는 한국인 아주머니 3분이 저를 구내식당 구석자리로 데려가셨습니다. 그중 한 분이 핸드폰 번역기를 보여주시며 위로의 말씀을 전하셨죠. 자신들도 처음엔 그랬다고 포기하지 말라고요. 그러더니 김치통을 하나 꺼내서 포장하는 시범을 보여주셨어요. 이번엔 아주 천천히 단계별로 끊어가면서 말이죠. 손목을 어떻게 돌리는지, 비닐을 어떻게 잡으면 편한지, 테이프는 어느 각도로 붙이는지 20년 경력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해 주셨습니다. 다른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고 자세를 교정해 주셨는데 신기하게도 정말 편했어요. 손목이 아프지 않은 방법이 있었던 거죠. 그때 들은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분도 시골에서 올라와 처음 공장 일을 시작했을 때 손이 부르트고 많이 울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일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통역 앱을 통해 들은 한국인 언니들의 이야기는 놀라웠습니다. 한국도 옛날엔 가난했고 이 공장도 작은 가내수공업으로 시작했지만 품질로 승부하면서 지금은 미국과 유럽에까지 수출하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자신들이 만든 김치를 외국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다고 생각하면 자부심이 생겨서 더 깨끗하게, 더 정확하게 만들려고 노력한다고 하셨죠. 그 말을 듣고 작업장을 다시 봤어요. 단순히 빨리빨리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동작에는 이유가 있었고 그 속도는 오랜 경험으로 만들어진 효율성이었던 거죠. 퇴근 후 그 한국인 언니들이 회사 근처 작은 식당으로 데려가 삼겹살을 사주셨어요. 한국 사람은 정이 많다며 같은 팀이니까 도와주겠다고 하셨죠. 그날 처음으로 소주를 마셨는데 쓰면서도 따뜻한 맛이었습니다. 언니들의 사연도 들을 수 있었어요. 한국의 경제위기 IMF 때 남편이 실직해서 공장에 취직한 분,
자식들 대학에 보내려고 20년째 일하는 분, 시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야근을 자청하는 분. 모두가 각자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총알과 포탄이 아닌 생활이라는 전쟁을요. 한국도 전쟁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언니들의 어머니 세대가 겪은 6.25 전쟁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발전했다고요. 창밖을 가리키며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고 한국 사람들이 그걸 증명했다고 격려해 주셨죠. 그날 이후로 저한테도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언니들이 짬짬이 도와주셨고 저도 언니들의 속도를 조금씩 따라갈 수 있게 됐죠. 한국어 수업도 달리 보였습니다. 그저 의무라고 생각했는데 작업장에서 쓰는 단어들을 배우니까 소통이 편해졌거든요. 포장, 검수, 출하 이런 단어들을 알게 되니 지시사항을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야근 문화였어요. 처음엔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하나 싶었는데 야근 수당이 꽤 괜찮았고 다들 불평 없이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모두가 각자의 이유로 열심히 일한다는 거였어요. 자식 교육비, 집대출금, 부모님 요양원비? 다들 누군가를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처럼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의 빨리빨리는 그냥 습관이 아니라 생존 방식이었다는 거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사람들이 만든 문화였고 그 문화 속에는 함께라는 가치가 숨어 있었던 거죠. 2달째 되던 날 드디어 작업 속도가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시간당 300개. 팀원들이 박수를 쳐주시며 축하해 주셨어요. 그날 밤 어머니와 통화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고 따뜻하다고 말씀드렸죠. 힘들지만 이상하게 힘이 난다고 여기 사람들을 보면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창밖을 보니 공장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저 안에서 누군가는 가족을 위해, 누군가는 꿈을 위해 일하고 있겠죠. 저도 그중 한 명이 된 것 같아서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3달째 되던 어느 날 같은 기숙사에 사는 우크라이나 동료들과 충돌이 있었어요. 몇몇이 제게 비아냥거렸죠.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어차피 우린 계약직인데 한국어까지 배워서 뭐 하냐고요. 한국 회사는 외국인을 일회용품처럼 쓰고 버린다는 소문도 들었다면서 제가 너무 순진하다고 했어요. 사실 흔들렸습니다. 다른 동료 중엔 정말로 계약 만료 후 떠난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우리보다 몇 달 일찍 온 선배들이었죠. 고과 점수도 좋았다 그랬어요. 근데 잘렸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니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서러웠죠. 정말로 서러워서 눈물이 저절로 날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회사 창립 기념일 행사에서 사장님이 우크라이나 직원들을 따로 부르셨습니다. 통역을 통해 전해진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를 돕고 싶었고 단순한 노동력이 아닌 회사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다고 하셨죠. 그리고 성실한 직원들에겐 정규직으로의 전환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다 해줄 순 없고 열심히 잘하는 직원들만 가능하다고 하긴 했어요. 더 놀란 건 그 다음이었어요. 팀장님이 저를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봐왔고 한국어 실력도 빠르게 늘고 있으니 정규직 전환을 추천하겠다고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난민이 아닌 정식 직원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해야 했죠. 한국어 시험을 준비하는 마지막 2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일하고 공부하고 다시 일하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팀 언니들이 퇴근 후에 남아서 한국어를 가르쳐 주기도 했고 기숙사 룸메이트도 함께 공부하자며 의지가 되어줬죠. 시험 결과가 나온 날 3급에 합격했다는 소식에 작업장 전체가 축하해줬어요. 특히 한국인 언니들이 김밥을 싸와서 축하 파티를 해주셨죠. 한국 사람들의 정이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2024년 1월 저는 드디어 정규직 사원증을 받았어요. 올레나 코발렌코 사원이라고 적힌 사원증을 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단순한 플라스틱 카드가 아니었어요. 제가 이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았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정규직이 되면서 월급도 올랐고 더 중요한 건 안정감이었어요. 이제 가족을 한국으로 초대할 수 있는 자격도 생겼죠. 제가 보증인이 되면 되니 입국이 쉬울 거래요. 서류를 준비하면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난민 캠프를 떠나 한국으로 오실 수 있다고요. 지난주 회사에서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어요. 다문화 음식의 날이라고 각국 직원들이 자기 나라 음식을 소개하는 행사였죠. 저는 우크라이나 전통 요리인 보르시를 만들어 갔는데 한국 직원들이 정말 맛있게 먹어줬어요. 사장님도 오셔서 보르시를 드시고는 구내식당 특별 메뉴로 넣자고 하셨죠. 우크라이나 음식이 한국 회사 식당 메뉴가 된다니 뭔가 뭉클했습니다. 요즘 저는 새로운 베트남,
태국인 직원들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어요. 처음 왔을 때 느꼈던 두려움과 힘듦을 잘하니까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죠. 제가 한국 언니들에게 받았던 도움을 이제는 제가 그 친구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든든한 힘이 되어준 남자친구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며칠 전 서울에서 한국인 남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한국 사람 다 됐다고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여전히 우크라이나 사람이지만 한국은 제 두 번째 나라가 됐다고요. 창밖으로 보이는 화성의 야경이 이제는 낯설지 않아요. 1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이곳이 어느새 집이 되어버렸죠. 이제는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일원이 됐습니다. 다음 달이면 어머니와 여동생이 한국에 옵니다. 공항에 마중 나가서 뭐라고 할까 벌써부터 생각하고 있어요. 아마 이렇게 말하겠죠. 어서 와요.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에요. 1년만 있어도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계속 있고 싶은 나라가 됐습니다. 한국이 준 것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삶, 새로운 희망, 그리고 새로운 가족이었죠. 전쟁으로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 더 많은 걸 얻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감사합니다.